안녕하세요. 책 읽어드립니다. HJ입니다. 오늘은 돈의 역사 1부 5장 메디치 가문부터 암스테르담 은행까지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대규모로 귀금속을 가져온 덕분에 세계적인 교역망이 형성된 이후 유럽에는 새로운 세력이 출현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바로 자본주의적 거대 상인이다. 지역 경제에서 유통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전통적 의미에서 상인이라고 한다면 16세기에 형성된 세계 경제 체제에서 장거리 교역을 주도하던 사람들은 전통적 상인의 범주에 넣을 수 없는 자본가로서의 성격을 지녔다. 동아시아와 아메리카를 대상으로 이뤄진 원거리 무역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활동할 수 있는 자유공간 그 자체였다. 국가와 교회의 간섭에서 벗어날 수 있는 데다 수익성도 좋았다. 1497년부터 1499년 희망봉을 돌아 인도까지의 항해에 성공했던 포르투갈 항해자 바스코 다가마는 4척의 배로 떠나 단 2척으로 돌아오는 힘든 여정을 거치긴 했지만 투자자에게 무려 원금의 60배에 달하는 배당금을 주었다. 누구나 끌릴 만한 성과였다. 역사적으로 이름을 남긴 상업 금융 엘리트 가문으로는 이탈리아의 스트로치, 곤디 등이 있고 그 다음 시대를 선도했던 독일의 대가문, 푸거, 벨저 등을 꼽을 수 있다. 동유럽 광산 개발, 이탈리아와의 교역, 식민지 상품 거래 등으로 엄청난 부를 쌓고 금융업에도 손을 댄 푸거 가문의 경우에서 보듯 상업 대가문들은 이윤을 남길 수 있다면 거의 모든 곳에 손을 댔다. 그런데 중세 말 대규모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국가로부터 특권을 부여받아야 했다. 이 과정에서 대상인들은 정부에 자금을 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사업과 정치가 긴밀하게 결탁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런 과정을 가장 극적으로 밟는 예가 바로 이탈리아 피렌체의 메디치 가문이다. 메디치 가문은 14세기 후반부터 두각을 나타냈고 로마 교황청의 외환 거래를 전담하면서 빠르게 성장했다. 심지어 217대 교황 레오 10세는 메디치 가문의 일원이기도 했다. 당시에는 금화, 은화, 금속 주화 등 다양한 주화가 공존했기에 장거리 무역이나 납세 업무 시 환전 절차로 골머리를 앓았는데 메디치 가문이 교황청의 이러한 어려움을 덜어준 것이다. 특히 메디치 가문이 중시한 사업은 환어음 중개 업무였다. 여기서 환어음이란 중세의 치안 불안 및 부실한 도로망이 빚어낸 상품으로 발행지가 아닌 제2의 장소에서 이를 소지한 사람, 수취인에게 여기에 적힌 액수만큼 현금으로 지불하게 하는 일종의 명령서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피렌체 상인들이 프랑스 동부 샹파누의 정기시에서 현지 상인에게 모직물을 구입하고 물건값을 화폐가 아닌 환어음으로 지불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때 환어음의 발행인은 피렌체 상인이고 수취인은 현지 상인, 지급인이 지정하는 다른 도시에 사는 제3자가 되었다. 즉, 이 제3자는 물건값에 해당하는 돈을 피렌체 상인의 대리인에게 지급받았다. 이런 식으로 피렌체 상인은 유럽 도처에 퍼져 있는 대리인망을 이용해 물건값을 치렀고 샹파뉴의 모직물 상인은 다른 도시에 사는 채무자에게 진 빚을 갚았다. 환거래 상인들에게 여러모로 편리한 거래 방식이었다. 금화나 은화를 운반하는 데 드는 비용이나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국제무역을 하는 거대 상인의 입장에서는 교환 비율의 차이를 이용한 추가 이익까지 거둘 수 있으니 그야말로 일거양득이었다. 특히 당시 유럽은 국왕뿐만 아니라 자치도시와 공화국들도 독자적인 화폐를 주조했기에 상품 대금을 귀금속 화폐로 지불하기보다는 환어음을 발행해 채무와 채권을 각자의 장부에서 처리하는 게 편리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환어음 거래는 큰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다. 귀금속 화폐의 이동이 최소화되는 가운데 상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외상거래가 많았다.
사업에서 신용 및 외상 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사업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말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수의 이탈리아 가문들은 위험을 서로 공동 분담하는 방법을 강구했다. 그러나 이런 위험 분산 방식은 사업상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수단이기는 했지만 큰 위기가 발생하면 다 함께 파산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흑사병의 유행 혹은 프랑스나 영국 국왕의 파산 같은 충격이 발생하면 그 여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도였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다양한 통화를 수급에 따라 환전해주고 자금이 시급하게 필요한 상인들에게 어음을 할인해주는 신뢰할 수 있는 금융기관이 출연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를 역사상 처음으로 실현한 곳이 바로 암스테르담 시이다. 시 당국은 네덜란드 연합주에서 유통된 다양한 통화가 상인들에게 실무적인 문제를 초래하자 그에 대한 해법으로 1609년 암스테르담 은행을 세웠다. 당시 네덜란드에는 서로 다른 조폐국이 14군데나 있었고 유통된 외국 통화 규모도 어마어마했다. 암스테르담 은행은 상인들이 표준화된 통화로 예금 구자를 개설하도록 하여 수표와 자동이체 시스템 등 오늘날 당연시 여겨지는 제도를 실행했다. 이러한 장치들 덕분에 상업 거래는 점차 실물 조화 없이도 가능해졌다. 그렇지만 암스테르담 은행은 현대적인 의미의 은행은 아니었다. 대출이 주된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은행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낯선 것이었기에 언제 망할지도 모르는 위험한 존재로 여겨졌다. 아무리 정부가 세운 것이라 하더라도 언제든 돈을 찾을 수 있다는 확신이 없다면 은행에 돈을 예치하려 들지 않았다. 그래서 암스테르담 은행은 예금이 유입되면 이를 운용하기보다 신뢰받는 자산인 귀금속으로 바꿔 100%에 가까이 지급준비금으로 비축해 두었다. 1760년 예금이 1900만 플로린에 가까웠을 때 지급준비금으로 비축한 귀금속은 1600만 플로린을 넘어섰다. 어떤 이유로든 예금자들이 현금을 동시에 요구해 온다 해도 암스테르담 은행은 거의 모든 예금자에게 지급할 수 있을 정도로 현금이 충분했던 것이다. 그러나 대출 기능이 없었다고 해서 암스테르담 은행의 존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나라가 세운 은행의 존재는 상거래의 편리함의 극도로 높였다. 자신의 계좌가 망하지 않는 국제은행이 있고 이를 이용해 자유롭게 상거래를 하고 다양한 통화를 믿을 수 있는 조건에 환전할 수 있다는 것은 다른 경쟁 국가에 비해 압도적인 우위를 제공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메디치 가문이 교황과 연계된 권력과 넓은 지점망을 이용해 일세를 풍미했다면 암스테르담 은행은 시스템을 만듦으로써 은행업을 한 단계 올려놓았던 셈이다. 17세기 세계 경제의 패권을 네덜란드가 잡은 데에는 이와 같은 금융 혁신이 영향을 미쳤음은 물론이다. 다음 장에서는 영국이 어떻게 네덜란드를 추격했는지 살펴보자. 다음 6장에서는 메리 포핀스와 벤크런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